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자, 너무 간만에 뵙죠? 지금 수업 자료도 지금 2개가 밀려 있어요, 지금. 제가 한 줄을 그냥 완전히 지금 쉬는 바람에. 자, 일단 그리고 진도도 빠르기 때문에 지금 주제들이 좀 섞여 있죠? 주제들이. 자, 2번, 이 5번째 요 수업 자료는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도는 따로 빼고, 우리 투자론 찔끔 남아있는 거 2가지 주제 제가 먼저 좀 따로 해설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육개수죠. 육개수. 자, 얘는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자세히 한번 들어봐요. 일단 육개수는 6가지 수식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6가지 수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누죠. 미래가치계수, 현재가치계수, 응용수식. 미래가치, 현재가치계수, 응용수식. 그 다음에 미래가치는 일시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수식이 있고, 연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수식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치도 일시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거, 연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거, 그리고 응용수식에서는 저당상수와 감채 기금계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건 됐다고 전제를 하고, 육계수의 활용이란 게 뭡니까? 그럼 요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요런 걸. 자, 현재 4번 문제요. 현재 3억 원인 주택에 10년 후 주택가격을 추정하고자 합니다. 포인트는 주택가격 이런 데 눈도장을 찍으면 안 되고 지금 10년 후 금액을 추정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후 금액이니까 여기에 미래가치를 만드는 수식이 들어가야 되고, 미래가치를 만드는 수식은 일시불을 미래가치로 만드냐, 연금을 미래가치로 만드냐, 다시 이 2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앞을 봤더니 연금이 아니라 하나의 금액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3억 원이라는 일시불을 뭔가 미래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고 해야 돼요. 자, 항상 이 지문에 대해서 질문이 오면 주택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보면 3억 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있는데 10년 후 미래에 얼마가 될 것입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시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수식이 필요해. 자, 그 다음에 5번. 매월 연금 형태로 예금을 한대요. 연금 나왔어요. 연금. 그리고 10년 동안 적립하고 그 후에 달성되는 금액이니까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이니까 미래가치를 구하는 수식이 필요하겠죠. 근데 얘는 일시불이 아니라 연금의 형태로 예금을 하니까 연금의 미래가치가 미래가치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활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구한대요. 현재 가치. 그럼 이번에는 현재 가치 계수가 필요하겠죠. 현재 가치 계수도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만드냐, 연금을 현재 가치로 만드느냐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10년 후 1억 원이라는 일시불을 10년 후 1억 원이라는 일시불 하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만들고자 하고 있네요. 따라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7번. 자, 매월 50만 원씩 10년 동안 들어옵니다. 지금 매달 따박따박 임대료가 10년 동안 들어온대요. 이런 걸 우리는 2글자로 연금이라고 그러죠. 연금은 동일한 금액이 연속되는 것을 연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금의 형태로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연금. 그리고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현재 가치 계수고 일시불이 아니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용인 거죠. 활용. 자, 그 다음에 8번. 주택 마련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가구가 자, 매월 상환해야 될 원리금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은행에 대출을 해요. 그러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차입자에게 매번 얼마씩의 원리금을 갖다 줘야 될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매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쓰는 수식이 저당상수인 거죠. 저당상수를 활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10년 후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을 마련한대요. 목돈. 요 목돈을 우리는 뭐라고 두 글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금이죠, 기금. 기금. 요걸 우리는 기금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자, 보이시죠? 잠시만. 기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금. 그러니까 기금을 뭔가 만들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적립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금을 만들 때 쓰는 수식 감채 기금 계수를 써야죠. 자, 8번과 9번은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죠. 첫 번째, 은행이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대출을 통해서 매달 얼마씩 갖다 내야 될지를 차입자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저당상수라는 수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당상수는 저당 대출과 관련된 수식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대부분 그렇죠. 미래에 목돈을 만들고자 해요. 그래서 10년 후에 1억이라는 목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이라는 목돈을 우리는 목표금액 또는 기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러한 기금을 만들고자 하면 놀아줘야 된다. 매년 열심히 은행에 적립을 해야 된다. 매년 열심히 적립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매년 얼마씩 적립해야 됩니까? 그걸 구할 때 쓰는 수식이 감채 기금, 기금을 만들 때 쓰는 수식, 기금 계수죠. 줄여서. 그래서 이 감채 기금 계수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제2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신용,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은행에서 책받침을 준단 말이에요. 그 책받침을 쓰던 시절에 그 책받침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 넣어야 되느냐? 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뭐 2억을 만들고 싶으면 매달 얼마씩 넣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적은 표를 책받침에다 넣어서 주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요. 그런 걸 기금계수를 통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기금계수를. 자, 문제는 이제 요 관계를 저랑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 과거의 학자들은요, 저당상수와 기금을 만들 때 쓰는 수식인 기금계수를 미래가치나 현재가치의 하나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저당상수와 기금계수를 미래가치나 현재가치를 만드는 수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중에 질문을 던지는 게 저당상수는 미래가치를 만드나요? 현재가치를 만드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당상수는 대출 금액이 결정되면 은행에 상환할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쓰는 거죠.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그 다음에 기금계수는 미래가치를 만드나요? 현재가치를 만드나요? 아니라고요. 기금계수는 직장인이 미래 기금을 기금을 만들기 위한 은행의 매기 적립액을 구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상수와 기금계수는 그렇죠.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만드는 수식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당상수와 기금계수는 어떤 수식입니까? 그러면 응용된 수식이라고 제가 하는 거죠. 응용. 뭘 응용했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계수를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그라미 두 글자가 생각이 나야죠. 그리고 첫 번째 응용은 뭡니까? 그러면 연금의 수식을 응용한 겁니다. 연금의 수식, 연금의 미래가치나 연금의 현재가치. 그 다음에 어떻게 응용했습니까? 역수로 응용해요. 그래서 이응 해서 응용수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달았죠. 자, 그러면 2번과 3번을 보세요. 연금이라고 되어 있고 역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응용수식을 찾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연금의 수식이 있고 역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용수식을 찾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연금의 현가를 역으로 응용했느냐, 연금의 내가를 역으로 응용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현재가치계수는 현재가치계수니까 지읒자가 들어가 있다 했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니은자가 있잖아요. 내가는 니은. 그러니까 기금, 기역 다음에 니은에서 니은이 보이면 기금계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고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감채 기금계수입니다. 이건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수업 중에 제가 한 가지 더 했어요.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면 희한하게 2번이 아니라 3번이 시험이 잘 나와요. 3번이.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연금의 현재, 지읒자,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입니다. 요 놈은 암기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요새는 시험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럼 이렇게 나와요. 8번을 보세요. 제가 여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자, 지금 주택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고 지금 매월 상환할 원리금을 구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저당상수가 필요하죠. 근데 가끔가다 출제자가 저당상수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인 거죠. 그러니까 저당상수 대신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를 활용합니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7번을 보세요. 7번. 7번은 연금의 형태로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가 필요한 거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근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출제자가 주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다른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바로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여기에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가 저당상수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를 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저당상수의 역수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면 저당상수는 뭐라고 또 부를 수 있어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자리에는 저당상수의 역수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저당상수에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 죽겠어 이런다고. 그러니까 뭐만 꼭 확인해 주셔야 되냐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역수 관계에 있는 뭔가 관계를 쓰래. 관계를. 그러면 항상 여기가 현재 가치 계수면 무조건 저당상수, 찌읒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가치면 저당상수. 그래서 자주 나오는 우리 객관식 문제가 저당상수 대신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저당상수 찌읒, 현재 가치 계수 찌읒이면 맞다 그래 그냥.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객관 옳은 지문을 찾는 거죠. 자, 그리고 일시불의 내가 계수는 곱하기 1.1이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나누기 1.1이니까 역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역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활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특히 7번, 8번, 9번 주의하셔야 돼. 아유, 벌써 13분 지나갔어. 제가 진짜 인사말도 짧게 하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거 따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자의 현금흐름 분석인데 투자의 현금흐름 분석도 포인트를 찍어야죠. 자, 방이 다 꽉꽉 차면 내가 벌 수 있는 맥시멈 총소득이고 그러나 실제 내가 가져가는 건 요걸 가져가는 게 아니죠. 공실 등을 뺀 나머지를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중요치 않다 그랬어요. 자, 항상 이게 떠올라야 돼요. 보유기간에 벌어들이는 소득의 시작은 실질적으로는 유효총소득이에요. 유효총소득. 일반적으로 우리가 총소득이라고 하면 공실을 뺀 나머지 이런 것들 내 호주머니로 실제 들어온 총소득을 의미하니까 유효총소득이 보유기간에 내가 버는 총소득이에요. 그리고 이 유효총소득으로부터 이제 지출이 모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지출을 차례대로 암기해야죠.
첫 번째 영업경비가 나가고, 두 번째 부채 서비스액이 나가고, 세 번째 영업소득이죠. 영업소득은 항상 영업은 임대니까 임대 소득세가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간말도 보세요. 기간말. 기간말에도 내가 번 소득은 무엇으로 총소득을 봅니까? 요 놈이죠, 요 놈. 얼마의 가격에 팔았느냐? 얼마의 가격에 팔았느냐? 얼마의 가격에 팔았느냐가 내가 버는 총소득이죠. 기간말은 처분을 통해서 총소득을 보니까 매도 가격이 내가 버는 총소득이에요. 그러면 이 내가 번 총소득으로부터 이제 지출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영업경비가 아니라 여기는 매도경비가 되고, 여기는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라 미상환 저당 잔금이 되고, 밑에는 양도 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암기해 줘야 돼. 요 밑에 유효 총소득. 그래서 제가 항상 암기, 자, 총소득을 봅니다. 임대로 총소득을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가고? 영업경비, 그 다음에 은행의 원금과 이자의 부채 서비스에, 그 다음에 국가에 갖다 바치는 영업소득세, 그 다음에 기간 말 처분을 통한 현금 흐름에서는 일단 기간 말은 처분을 통해서 내가 버는 총소득이 뭘까요? 매도 가격으로부터 총소득을 보는 거죠. 그리고 지출이 영업경비가 아니라 여기는 매도니까 매도경비고, 여기는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라 미상환 저당 잔금이에요. 자, 기간 말에는 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뺍니까? 그러면 기간 말은 처분을 통해서 수익을 벌잖아요. 이게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처분. 부동산의 처분을 했다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받은 대출 금액도 전부 다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처분 시점에 남아있는 저당 잔금을 한꺼번에 싹 빼줘야죠. 그러니까 투자를 한 다음에 보유기간에는 은행에 원금과 이자라는 부채 서비스액을 갖다 주는 거고, 기간 말에 부동산을 처분해버렸어요. 그러면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미상환 저당 잔금을 갖다 주는 거고, 그렇죠? 남아있는 잔금을 털어내야죠. 잔금을 갖다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에는 영업, 즉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고, 여기는 양도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를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분할 수.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공식을 암기하고 있잖아요. 일단, 자, 영업소득세는 항상 영업소득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세율을 곱하는 거죠. 재산세는 재산에다가 세율을 곱하고, 소득세는 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하고, 영업소득세니까 영업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업소득이라고 할 게 뭐 있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에 순영업소득이 영업소득일 거 아니에요. 순영업소득이. 그래서 순영업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영업소득세예요. 정확히는 순영업소득세겠죠. 그런데 너무 기니까 그냥 영업소득세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암기가 순대 이상이죠. 순대 이상. 순대가 이상해요. 순하고 대는 합쳐져야 순대가 되는 거고, 이상한 거 두 개는 그죠, 빼줘야죠. 순대를 먹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 뱉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항상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장 쉬워요. 유효총소득이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빼고 불량부채, 이 불량부채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라고 시험에도 나왔어요. 회수 불가능한 거. 아무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게 된 임대료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해서 유효총소득을 구합니다. 이렇게 단계를 물어보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인데 이 영업경비와 관련된 내용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영업경비에 포함될 거, 포함되지 말아야 될 거, 그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소득세는 밑에 따로 이렇게 지금 항목을 잡고 있잖아요. 소득세,
이런 것들은 영업경비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공실은 영업경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다른 항목이니까. 그래서 공실,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 이런 것들은 영업경비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다른 항목이니까. 그러나 소득세는 별도의 항목이니까 영업경비에 들어가지 않지만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이게 세금과 관련해서. 영업경비에는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나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잘 나온다고요. 그럼 이유는 뭐냐? 영업경비라는 건 영업이 임대차니까 임대차 활동에 필요한 비용만을 말해요. 임대차 활동에 필요한 비용. 근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임대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지만 소득세는 임대차 활동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임대차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아니라고 학자들은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될 거, 포함되지 않을 거. 그 다음에 또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 수지랑 동일할 수 있나요? 동일할 수 있죠. 뭐가 없다면 부채 서비스액이 없다면. 또 세전현금 수지는 세후현금 수지랑 동일할 수 있나요? 동일할 수 있죠. 뭐가 없다면 영업소득세가 없다면. 야, 미스터가 영업소득세가 없을 수 있니? 없을 수 있다고. 영업소득이 없으면 영업소득세는 없는 거예요. 즉 소득이 적자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암기 코드예요. 유효총소득을 벌면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가 나가는 거고 기간 말에 매도를 통해서 총소득을 벌면 매도 가격이죠. 매도 가격이 벌면 매도경비, 저당 잔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건 기간 말에는 보유기간에는 현금수지라는 용어를 쓰죠. 현금수지라는. 그런데 기간 말에는 지분복귀액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자, 육계수하고 투자의 현금 흐름만 해도 한 20분이 다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끊고 금융론은 제가 따로 또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